SICP 그 프리케이스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배터리가 나가갖고 이게 중간에 멈추는 바람에 이거 다시 찍게 됐습니다. 어, 다시 이어서 하자면 우선 이거 했던 걸 다 지울게요. 아, 이게 어디까지 했었냐면 여기 보게 되면 These skills by no means unique to computer programming 이 패러그래프 하다 말았거든요. 했긴 했는데 완전히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사람이 서문에 쓴 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절대 유니크하거나 무슨, 유니크한 건 아니다. 그리고 테크닉스, 우리가 가리키고 드로우업이라는 게 사용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리키는 테크닉이라던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테크닉들은 common to all of engineering design.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 엔지니어링, 그 어떤 공학적인 그 설계 과정에서는 그 아주 흔한 거고 색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니크하지도 않고 이게 커먼한 거다. 뭐가 우리가 가리키는 기술이나 그 스킬이나 테크닉들은 아주 흔한 거고 아주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저자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가르치려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컴플렉시티예요. 위에서도 인텔렉추얼 컴플렉시티를 컨트롤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 패러글래프에서 똑같이 나와요. 우리는 컴플렉시티, 복잡성인데 원래 컴플렉시티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어 컴플렉시티는 어, 어떤 의도로 이 컴플렉시티를 말했는지가 되게 저기한데 뒤에 보게 되면 by building abstraction that hide details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추상화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감추는 거. 이걸 구체적인 예로 하게 되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거나 함수를 사용하는 거 보게 되면 name을 사용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는 3. 이거는 3이라는 데이터를 a로 assign해서 사용하잖아요. a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함수도 펑션 우리가 정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df 잠깐만요. 음, 예를 들어 df a라는 펑션을 쓰고서 뭐 인자를 넣고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이렇게 쓰는데 이런 세부 사항들 바디 부분을 a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함수의 바디 부분을 기술하지 않고도 a라는 이름만으로 함수를 사용하죠. 이렇게요. 이게 앱스트랙션이거든요. 앱스트랙션은 말 그대로 이게 추상하다는 뜻도 있지만 유력하다는 뜻도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공학에서는 추상화라는 의미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그 번역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유학하는 의미가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컴플렉시티는 그런 복잡성을 앱스트랙션으로 해서 없애준다. 그걸 제어한다고 이렇게 썼는데
그 컴플렉서티인지 아니면 컴퓨테이션의 컴플렉서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의 컴플렉스는 알고리즘 보게 되면 수행 속도를 측정을 해요, 우리가. 그때도 컴플렉서티가 나오지 않나? 내 착각하나? 하여튼 그 컴플렉서티에 대한 걸 제어하는 게 이 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첫 번째로 앱스트랙션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로 또 We Control Complexity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요.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컴플렉시티를 제어한다는데 좀 어렵죠. 우선 인터페이스 자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터페이스하고 인터랙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컴퓨터를 우리가 접근할 때 어, 컴퓨터가 있고 GUI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죠. 이 보여지는 화면, 이 페이스, 이 서로 간에 보여지는 화면 GUI가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랙션이란 말도 있죠. 인터랙션은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이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해서 서로 간에 액션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인터랙션이거든요. 인터랙션과 인터페이스는 중간에 매개물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서 그 컴플렉시티를 제어한다는데 여기서는 문제점이 컴플렉서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가 모른다는 거. 아직까지는 서문에 그 내용이 나오질 않았어요.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 컴플렉서티가 우리가 아는 복잡도, 그냥 복잡함이라고 해석한다면 일반적인 언어인, 일반적인 단어의 뜻인 복잡성으로 그냥 해석한다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컨벤셔널 인터페이스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대요. 어떻게? Combining standard well understood pieces in a mix and match way. 이 말이 되게 저기 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 이거 좀 이동 좀 할게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해준대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만든다. 그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컴플렉서티를 제어하는 거라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죠. 시스템을 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잘 조화롭게 서로 다른 것들을 조합해 갖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우리는 컴플렉시티를 제어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세 번째인데 We control complexity by establishing new language for describing design, each of which emphasize particular aspects of design and de-emphasize others. 이 말도 되게 어려운데 왜냐면 이 컴플렉서티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갖고 이 컴플렉서티를 제어한대요. 그 새로운 언어는 어, 어떤 특정 디자인의 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거죠. 강조하고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의 어떤 요소를 강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컴플렉시티를 제어했다. 그러니까 컴플렉시티를 제어하는 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앱스트랙션이에요. 두 번째가
컨벤셔널 인터페이스예요. 세 번째가 랭귀지야, 뉴 랭귀지. 이건 책을 읽으면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선 컴플렉서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거 다 했던 건데 보게 되면 underlying our approach to this subject is our conviction. 우리가 이 주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내재된 그 아래에 그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믿음이 있대요. 컨빅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의 주교성, 그것이라는 건 컴퓨터 사이언스죠.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을 하는 데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과학이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중요한 것은 컴퓨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거의 관계없는 별개의 것이고 별개의 의미로서 중요하다는 건데 그 다음에 보면 The computer revolution is a revolution in the way that we think and in the way we express what we think. 컴퓨터 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이야. 컴퓨터 혁명은 혁명인데 in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변혁이고, 그리고 the way we express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변환이 바로 컴퓨터 혁명이다라고 해서 컴퓨터 혁명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the essence of this change, 이러한 변혁, 생각을 표현하는 것의 변화는 the emergence of what might best be called procedural epistemology 라고 하는데, 에피스템로지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인식론이래요. 그러니까 이 변화, 컴퓨터 혁명의 이 본질은 출현인데 what might be called procedural epistemology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컴퓨터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사고방식이 어떻게 표현하는 건데, 그거의 본질적인 거는 이 에피스템로지가 프로시저럴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인식론이 프로시저럴하게 변했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에피스템로지를 프로시저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혁명이 있고 나서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사고방식의 변화와 어떤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컴퓨터 혁명인데, 그 컴퓨터 혁명이라는 것이 바로 프로시저럴 에피스템로지, 인식론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절차형으로 프로시저럴하게. 그 컴퓨터 혁명을 기준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스템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거는 어떤 스터디 학문인데 나리지에 대한 학문이래요. 나리지 구조. 나리지 구조에 대한 연구인데, 나리지라는 거는 지식인데 지식 구조. 지식 구조라는 것은 좀 이해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식이 뭘까요? 지식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지식인데, 알고 있는 사실들의 나열이 지식이에요. 근데 아, 이 에피스템로지, 이 인식론은 그런 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지식, 머릿속에 알고 있는 구조, 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구조를 연구하는 게 에피스템로지인데, 이게 프로시저럴하게 변했다는 거잖아요. 컴퓨터 혁명 이후. 근데 그게 뭐냐면 인퍼러티브 포인트 오브 뷰. 그러니까 인퍼러티브 포인트라는 거는 뭐냐면, 인퍼러티브라는 말을 어디서 쓰냐면 우리가 C 언어 같은 거 있잖아요. 파이썬이나 C 언어 같은 건 절차형 언어를 인퍼러티브 랭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차형.
순서가 있는 거예요. 레시피가 있다고요. 어떤 것을 수행하는데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다고 그러면 뭐 반죽을 꺼낸다, 그 물을 넣는다, 소금을 넣는다, 섞는다, 이스트를 넣어서 불린다, 그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찐다.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이런 레시피된 상태의 그 지식. 우리가 빵을 굽는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나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 나리지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임퍼러티브 포인트 관점에서는 여기 나리지가 맞을 것 같아요. 반대로 as opposed to the more declare, declarative point of view taken by classical mathematical subject. 이게 뭐냐면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는 그러니까 컴퓨터 혁명 이전의 관점이죠. 수학에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수학에서 채용한 방식인데 이건 declarative point of view예요. 선언적 방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학이나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할 때 우리 머릿속에 논리적인 어떤 추론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단 논법을 생각하면 돼요. 3단 논법을 보게 되면 사람은 죽는다, 철수는 사람이다. 따라서 철수는 죽는다. 우리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있다고요. 그걸 디클레티브라고 그러는데 디클레티브라는 거는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절차형 언어들 C 언어, 파이썬 같은 것들이 임퍼러티브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롤로그라는 언어 같은 경우는 디클레티브한 언어라고 그래요. 선언형 언어라고. 그거는 3단 문법 쓰듯이 명제를 써요. 그 명제로부터 추론해서 그 결과값을 얻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가 죽는지 죽는지 혹은 사는지 아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논리적으로 알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철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추론해 갖고 철수는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어떤 사실을 아는 구조가 인식론인데 그 인식론 에피스템로지가 그러니까 절차형 언어로도 그걸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굽는 법을 아는 거는 그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절차형으로. 이게 컴퓨터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설명인데 이 매스메티컬 방식은 provides a framework for dealing precise and notion of what is.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요. 그 프레임워크가 what is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임퍼레이티브 관점에서 보는 나리지는 빵을 만든다 그런 레시피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컴퓨터 혁명 이후 발전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주는데 how to예요. 방법론이요. 레시피. what is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컴퓨터 혁명이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 혁명이 인식론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인식론의 변화를 가졌다고 뭐냐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전에는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어 디클레이티브한 방식이었어요. 그 what is 본질을 설명하는 명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지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도 지식이고 철수는 사람이다도 지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요. 철수는 언젠가 죽을 수 있다, 죽는다. 왜냐면 철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컴퓨터 혁명이 있고 나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컴퓨터 혁명은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굽는 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빵이라는 걸 아는 건 빵을 만들 수 있으면 빵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레시피들을 나타낸 것들이 하나의 컴퓨터 혁명으로 발생된 거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락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는 리스베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다이어트 방언을 쓰겠다. 그러니까 리스브는 아니지만 리스브 비슷한 걸 쓰겠다. 스킴을 쓰거든요. 우리는 never formally teach the language.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는 리스 비슷한 언어를 사용할 건데 가르치지는 않고, 우리는 단지 사용만 할 거야. 그리고 학생들도 며칠 동안 그것을 픽업 하면 돼. 그냥 픽업하는 건 그냥 줍던데, 그것을 줍기만 하면 돼. 좀 이상하죠? 이거 사전을 찾아봐야 그냥 넘어갈게요. This is one great advantage of Lease like language. 그러니까 This is one great advantage래요. 가장 큰 장점은 이 리스크와 같은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이래요. 그게 장점에 대해 설명해요. 그것들이 리스크 같은 언어들은 have very few ways of forming compound expression.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게 합쳐서 만들거든요. 익스프레션이라는 거는 이제 언어가 있으면 언어의 구를 만들잖아요. 단어를 조합해서 구를 만드는 거. 구가 익스프레션이거든요. 컴파운드 이제 합성하는 거예요. 구를 합성하는 거. 구를 조립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립하는 방법이 어, 많지가 않다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지. 그리고 거의 신테틱 구조가 없대요. 문법이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리스크 같은 언어는 배우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리스크 같은 언어를. 그리고 배울 필요도 없다. 가르칠 필요도 없다. 왜냐면 그냥 몇 번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왜? 문법이 간단하고 어떤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방법도 거의 없어. 그만큼 간단한 언어이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all of the formal properties can be covered in an hour. 한 시간이면 그 포멀한 속성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아, the rules of the chess. 체스의 규칙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체스 규칙은 한 시간이면 가르치듯이 리스도 한 시간이면 가르칠 정도로 간단한 언어라는 거죠. After short time, we forgot about syntactic details of the language. 아주 짧은 시간 이후에 우리는 신택틱 디테일 그 랭귀지 리스크 같은 언어 우리가 리스크 비슷한 방언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법을 까먹을 거래요. 왜냐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시간만 지나면 까먹을 거래요. 그리고 get on with the real issue.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문법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한 시간이면 뭐 다 배우고 우리는 get on with the real issues. 진짜 문제에 이제 집중한다는 거죠. figuring out what we want to come to. 우리가 진짜 계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decompose problem into manageable parts.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조각내고 그리고 manageable part로 만들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work on this part 이 문제를 해결할 이 부분들로 해결할 건지를 이런 진짜 문제 리얼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인가 봐요. 첫 번째 장점은 뭐다? 되게 쉽다. 한 시간이면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리스크 같은 방어의 또 다른 장점은 supports more of the large scale strategy for modular decomposition programs that any other language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들보다 그 프로그램을
아, 그거요. 모듈화하는 거. 분리해서 모듈화하는 그게 그걸 지원해 준대요, 리스는. 우리가 프로그램 때 한 줄로 막 100페이지 이렇게 짜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가 나온 이유가 어 이렇게 부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듈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듈로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분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듈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모듈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변수, 개발자마다 변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이렇게 짜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듈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모듈의 담당자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밤을 샐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만약 모듈화가 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사람이 그 코드를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변수를 왜 사용하는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명의 사람 다 코드를, 소스 코드를 이해를, 100페이지 되는 소스 코드를 이해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변수 하나를 고친다면, 이건 그 10사람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업을 할 때는 OOP 언어가 필수적이고 모듈러 프로그램이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개인 혼자서 짜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근데 리습은 그 모듈러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we can make procedure and data abstraction. 그 리습을 사용하면 우리는 procedural 함수죠. 함수와 데이터를 abstraction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변수명이나 펑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임이. 이걸 심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심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디테일을 다 숨길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거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 리슨 말고 다른 언어도 다 이렇게 프로시저가 데이터의 앱스트럭션이 가능한 건 변수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옛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셈블리는 안 그렇죠. 어셈블리는 비슷하게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레이블링을 통해서 어 함수의 인스트럭션을 가리킬 수는 있죠. 그리고 재사용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그건 요즘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초창기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e can use high old 펑션을 쓸 수 있다. To catch a common pattern of usage. 이게 무슨 말이냐면 high old 펑션은 일반적인 펑션은 데이터를 인수로 받아갖고 처리를 해요. 근데 high old 펑션은 펑션 자체를 인수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공통된 그 패턴을 사용하는 펑션들을 일반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들이 하는 함수들을 사용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공통의 그 처리 과정 있잖아요. 그것을 펑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아규먼트에 따라서 그 커먼한 그걸 적용시키잖아요. 바디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이너 오더 펑션은 함수에 대한 그렇게 공통적인 패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A라는 함수, B라는 함수를 인제로 넣게 되면 둘 다 공통적인 처리해야 될 거는 하이어 올더 펑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몸무게를 측정하는 메저 웨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메저 웨이트에서 인자로 사람 이름을 넣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그 몸무게를 뭐 저울에 올라가서 재는 과정을 그 함수 안에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공통적인 패턴에 대한 그걸 처리를 함수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만 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함수를 인자로 받는 하이어 올드 펑션도 그 펑션이 인자로 받는 펑션이 해야 될 것들 커먼한 게 있다면 그것을 그 인자로 받는 함수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커먼 패턴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We can model local state using assignment and data mutation. 그리고 우리는 로컬 스테이트를 어사이먼트와 데이터 뮤테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은 좀 어려워요.
위켄 모델 한다고 로컬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사이먼트라는 건 바인딩이거든요. 네임 바인딩.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바인딩을 해갖고 그걸 어사이먼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름에다가 값을 매핑시키는 걸 어사이먼트라고 그러고, 데이터 뮤테이션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A는 3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사이먼트잖아요. 여기서 A는 4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뮤테이션, 변경이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델을 할 수 있대요. 로컬 상태를. 이 로컬 상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We can link parts of program with streams and delayed evaluation. 그리고 또 우리는 part of program with stream. part of program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스트럭션 그 센텐스들로 되어 있을 거냐. 프로그램 파일 보게 되면 요즘에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림은 이 프로그램 외부 OS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연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해갖고 뭐 프린트문을 쓰게 되면 모니터나 뭐 밖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잖아요. 이거 가능하게 했는데요. 리스비 장점이죠, 이것도. 내 딜레이드 이벨루이션도 가능해 돼요. 이건 뭐냐면 레이지 이벨루이션이라고 해서 이벨루이션을 늦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리습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에요. 장점은 그것도 we can easily implement embedded language도 구현할 수 있다. embedded language도 구현할 수 있나 봐요. 이게 리셉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All of this, 이 모든 것은 embedded in an interactive environment with excellent support, incremental program design, construction, testing and debugging. 아주 인크리멘탈한 거는 기존의 정보가 계속 누적돼 갖고 그 프로그램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팅도 하고 디버깅도 하고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거죠. 리스브. 그래서 we thank all the generation 리스 위자드. 그래서 리스 그 위자드한테 고맙고 그걸 시작하게 해준 존 맥카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flying to the unprecedented power and elegance. 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to 강력하지만 그런 어떠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좋은 툴을 뭐 고맙다 뭐 이건데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리습이 얼마나 좋은가 장점들을 설명하고 우린 그거 사용하겠다 리습의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스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스킴이야. 이 책에서 사용하는 게 리습의 방어 그 위에서 장점을 그렇게 말했던 스킴인데요. 이거는 bring together the power and elegance of 리습 and algorithm. 리습과 알고리라는 언어의 강력함과 우아함을 함께 가져오려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딴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리습으로부터 얻은 그 장점은 뭐냐면 취한 거. 우리가 가져온 거는 뭐냐면 스킴에 가져온 거는 메타 링기스틱 파워예요. 이게 뭐냐면 메타 언어의 힘인데요. 메타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 쓰게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함수를 쓰고 펑션 A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럼 이게 링기스틱 언어로 짜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떤 언어잖아요. 언어의 역할인데 메타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이 언어를 만드는 신택틱 있잖아요. DF는 고정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리저브드 워드라고 해서 프로그램 랭귀지에 보게 되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이미 정해진 단어들. DEF라든지 뭐 if라든지 while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미 이 언어에서 사용하겠다고 예약된 단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예약된 단어는 신택틱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메타 언어예요. 이 언어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약어를. 언어가 가진 예약어를 내가 예를 들어서 홀리라는 예약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만드는 거는 이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도구를 사용해서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메타. 이걸 포함하고 있는 영역 밖의 영역에서 이 신택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택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 내에서 자기의 신택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콜리라는 것을 if처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언어 내에서는. 근데 이 언어,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를 만들기 위한 이전 파이썬은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리스프로 만들었다. 그럼 리스프에서는 파이썬에 이런 어, 예약어들을 만들어 갖고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리스프 이거는 파이썬 같은 언어는 메타링스틱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리스프는요 자기가 스스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리스프의 강력한 거거든요. 이 메타링스틱 파워가 있다는 거고 이건 문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것도 있어요. 코드하고 데이터가 같거든요.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더 유니폼 리프레젠테이션 데이터 오브젝트 그리고 유니폼한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프로그램을 데이터 오브젝트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 뭐냐 리스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를 사용해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 오브젝트예요. 이 오브젝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유니폼한 형태죠. 동일한 형태로. 그리고 가비지 콜렉티드 힙 얼로케이트 데이터. 가비지 콜렉터라는 건 자바에서 많이 봤을 텐데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면 이게 저장되는 장소가 동적인 건 힙에 저장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힙에 데이터가 쌓여요. 근데 그게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뻥나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 쓰레기들 치워주는 게 가비지 콜렉터인데 힙에 있는 데이터를 안 쓰니까 그런 걸 해주는 게 리스비 가진 특징이거든요. 그것도 스킵이 있대요. 그 다음에 알골이라는 건 뭐냐? 알골이라는 거는 옛날 언어인데 여기서 하는 건 렉시컬 스코핑과 블록 스트럭처를 해준다는데 스코핑은 어떤 영역이에요.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렇게 함수 영역이라든지 어떤 영역 블락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이 블락 구조에서만 통용되는 변수를 정의해요. 그래야지 함수형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블락이 있고 블락 내에서만 사용되고 사이드 이펙트가 허용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내 함수에서 사용되는 거는 내 함수에서 만들어 사용해야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만드는 변수를 가져다 사용하면 이게 중국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 이게 뻥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함수형 언어는 자체적으로 블락을 정의하고 블락 내에서 변수를 정의하고 자기가 자급자족해요. 이런 구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코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족하지만 이게 어 여러 개가 같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해야 돼요. 이거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스코핑 문제가 스코프를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이게 구분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골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는 거예요. Which are gift from the finest program language design who were 알골 커뮤니티. 알골 커뮤니티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주 그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급하고 싶다. 존 레이놀즈와 피터 린드린 and their insight into relationship church lambda calculus to the structure of program language.
뭐 존 레이놀즈라는 사람하고 피터 랜딤이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언어하고 처치의 람다 칼큘러스 사이에 어떤 그 관계를 만들어 줬나 봐요. 이 사람이 한 업적은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recognize our debt to mathematician who scouted this territory decades before computer appeared on the scene. 컴퓨터가 나오기 수십 년 동안에 그 수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이거 알론소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 메카시도 알론소 처치의 제자예요. 이러한 파이오니어들은 알론소 처치와 바클리 로저, 그 스테파 클리니, 앤드 하스크 커리가 있는데, 클리는 유명하죠. 클린이 이게 발음을 자기가 어떻게 부르라고 써주게 되는데 까먹었는데, 이 알론소 처치하고 란다 만든 사람이 클린이고, 하스켈은 우리가 아는 하스켈 언어 있죠. 그 커리 이벨루이션,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유명한 그 시어럼이 있어요. 그거 만든 사람이 하스켈 커리.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서문은 끝낸 것 같아요.